직간년이 돌아오면 뭐 어쩔 건데? 해외 출장 5년 만에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예고도 없이 깜짝 귀국했던 그날 밤.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제 집, 제 침대에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기 비서랑 나란히 누워있던 거였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인간이 저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비웃으면서 저런 망언을 내뱉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5년 동안 타국에서 피땀 흘려 벌어보낸 돈으로 그 불륜녀한테 집까지 사줬더라고요. 제 돈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 인간은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 인간이 다니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대표이사 오빠가 있었거든요. 그 난장판을 뒤로하고 나온 그날 밤, 저는 오빠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답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뒤 기세등등하던 그 남자는 길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짜며 싹싹 빌게 되었죠. 대체 그날 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오만하던 인간이 길바닥에 처참하게 구르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5년 만에 맞는 한국의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저는 공항 1층 꽃집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진분홍 장미가 섞인 꽃다발 하나를 골랐습니다. 선물용이세요? 꽃집 직원이 리본을 고르며 물었지만 저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깜짝 귀국이니까요. 남편 최준혁에게 한마디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택시 뒷좌석에 앉아 꽃다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으로 스쳐가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이 도시를 떠나던 날이 떠올랐죠. 그날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서 준혁은 제 캐리어를 놓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 없으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준혁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코를 훌쩍이면서 제 손을 꽉 쥐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금방 돌아올게. 화상통화 매일 하자. 제가 준혁의 볼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5년. 반복되는 장기 파견과 출장이 이어지면서 국내에 거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매달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준혁은 늘 같은 말을 했죠. 빨리 돌아와. 집이 너무 조용해. 저는 부부 공동명의 계좌로 매달 생활비와 자산관리비를 보냈고 준혁도 꾸준히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우리 사이에 금이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췄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렸죠.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선을 내리니 신발장 옆에 검은색 여자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제 구두가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한 발짝 들어섰을 때 식탁 위에 와인잔 2개가 보였습니다. 한쪽 잔 테두리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안방 쪽에서 준혁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익숙한 그 웃음 사이로 여자의 낮은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 문 앞에 섰죠. 손잡이를 잡은 채 3초를 멈췄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위에 준혁과 한 여자가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죠. 준혁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곧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옆에 누운 여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뭐 어쩔 건데 돌아왔으면. 여자가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황한 기색이라기보다는 묘하게 여유 있는 표정이었죠. 회사에서 몇 번 스쳐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업팀 어시스턴트 윤세라.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년간의 해외 생활, 홀로 버틴 밤들, 남편을 믿고 맡긴 집과 돈,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죠.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뒤적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화면을 3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오빠 서도연. 번호를 누르고 귀에 핸드폰을 갖다 댔습니다. 신호가 가기 전에 심호흡을 3번 했죠.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가라앉혔습니다. 하진아, 왜? 오빠의 평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지금 집에 왔는데. 응. 준혁이가 비서랑 우리 침대에 같이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오빠의 숨소리만 들렸죠. 하진아. 오빠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내가 차 보낸다. 그 한마디에 비로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10분쯤 지났을까 아파트 앞에 검은색 법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캐리어 하나만 끌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기 전 뒤돌아 아파트를 올려다봤죠. 안방 창문에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집에 다시는 속은 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도연 오빠의 자택에 도착하니 새언니 수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빈 언니는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객실 이불만 깔아줬죠. 푹 쉬어. 내일 이야기해도 돼. 언니가 객실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객실에서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좌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죠. 가족카드 결제 알림 내역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지난 2년간 같은 호텔이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레스토랑, 같은 요일, 거의 같은 시간대.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계획적인 배신이었죠. 저는 결제 기록을 시간순으로 하나하나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 오빠의 자택 서재에서 오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밤새 정리한 가족카드 결제 내역과 공동명의 계좌 이체 기록을 테이블 위에 펼쳤죠. 도연 오빠가 자료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넘길수록 오빠의 인매가 굳어졌죠.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오빠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2년이야, 오빠. 최소 2년.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두 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진아, 나는 내 오빠이기도 하지만 회사 대표이기도 해. 그래서 인사권에는 직접 손 안 댈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감사팀의 익명 제보 형식으로 접수시킨다. 영업팀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나는 이해관계자니까 결제 라인에서 완전히 빠지고 감사팀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게 할 거야. 오빠가 자료 위에 손바닥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사적 보복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정당한 절차로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언제나 그랬죠. 감정 앞에서도 틀을 먼저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대학 동기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인 한소율을 찾아갔습니다. 소율의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 빌딩 7층에 있었죠. 소율이 상담실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서아진, 5년 만이다. 근데 내 얼굴이 왜 그래? 앉아서 이야기할게. 저는 소율 맞은편에 앉아 어젯밤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소율은 펜을 들고 메모하다가 중간에 펜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죠. 증거 확보, 재산 분할, 위자료. 이 세 개를 동시에 준비해야 해. 소율이 펜으로 메모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네가 해외에 있는 동안 내 급여, 내 성과급으로 만들어진 자산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이게 진짜 내 돈이라는 걸 증명하는 게 핵심이야. 그거 증명 가능해? 가능하지. 송금 내역, 부동산 계약 당시 자금 출처, 네가 남편한테 관리를 맡겼다는 대화 기록. 이런 것들 다 모아야 해. 소율이 의자를 당기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진아, 감정 싸움하면 져. 증거로 싸워야 이겨.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도연 오빠 집 객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펴고 5년간 해외에서 국내 공동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을 하나씩 정리했죠. 부동산 매입 당시 자금 출처 증빙, 준혁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며 보낸 카카오톡 대화 기록까지 시간순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다 보니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적금 2개가 중도 해지되어 있었죠. 해지된 돈은 준혁의 개인 주식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적금을 해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죠. 준혁이 제 동의 없이 제 적금을 깨서 자기 주식 계좌에 넣은 겁니다. 저는 이 내역까지 전부 캡처해서 소율에게 보냈습니다. 같은 시각 회사에서는 감사팀이 영업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빠한테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혁은 팀원들이 하나둘 감사팀에 불려가 면담하는 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합니다. 뭐 분기마다 하는 정기 감사 아니야? 준혁이 팀 후배한테 그렇게 말했다더군요. 감사팀은 조사 과정에서 준혁의 법인카드로 결제된 업무 외 호텔 예약건 수십 개를 찾아냈습니다. 같은 날짜에 윤세라의 출장 기록이 겹치는 패턴도 확인했죠. 감사팀은 준혁과 세라 각각에게 별도 면담을 통보했습니다. 면담에서 준혁은 태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부 거래처 미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해당 날짜의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확인한 결과 미팅 자체가 없었죠. 세라도 팀장님 지시에 따른 업무 동행이었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했는지는 한마디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준혁은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 떠나온 바로 그 집으로요. 현관에 놓인 시든 꽃다발을 발견했겠죠. 제가 진짜 돌아왔었다는 걸 그제야 체감했을 겁니다. 하지만 준혁은 회사 감사와 제 귀국을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게 준혁이라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한 일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소율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재산 보전 처분 신청 준비를 시작하자. 서류 정리에 최소 열흘은 걸려. 소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은행이랑 등기소 돌면서 추가 자료 확보할게. 그래, 빠를수록 좋아. 전화를 끊고 저는 핸드폰에 저장된 준혁과의 마지막 화상 통화 기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불과 2주 전이었죠. 그날 화면 속 준혁은 소파에 기대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서 혼자 당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그 통화 날짜와 같은 날의 가족카드 내역을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호텔 결제, 저녁 시간대. 2주 전 그 통화에서도 준혁은 세라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제 얼굴을 보면서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다른 여자와 호텔에 있었던 거죠. 핸드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죠.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소율과 함께 은행 내곡과 등기소를 돌며 자료를 확보했죠. 매일 아침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소율의 사무실에서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걸로 재산 보전 처분 신청 서류는 완성이야. 소율이 두꺼운 서류 묶음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법원에 접수한다. 법원에서 인용 결정 내리는데 1주에서 2주 정도 걸릴 거야. 그 사이에 준혁이 재산을 빼돌리면? 제가 물었습니다. 소율이 고개를 저었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인 거잖아. 결정 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은 상태야. 그 사이에 부정행위 증거를 더 보강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오빠 집으로 돌아와 공동명의 계좌의 상세 이체 내역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소액 이체까지 전부 확인했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 300만 원씩 윤세라 이름으로 이체된 기록. 1건, 2건, 3건. 세어보니 24건이었습니다. 2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화면을 내려다보며 숫자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 곱하기 24개월, 7,200만 원. 그 돈의 출처는 제가 매달 해외에서 보낸 자산관리 위임금이었죠. 제 돈으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린 겁니다. 2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내역도 전부 캡처해서 소율에게 전송했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에서는 감사팀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준혁과 세라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출장 기록, 업무용 차량 운행 일지가 하나하나 대조됐죠. 같은 날 같은 지역으로 출장 처리한 기록이 12차례 겹쳤고 거래처에 확인한 결과 실제 미팅이 없었던 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감사팀은 징계위원회 소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준혁은 그 와중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팀 후배 김태호를 점심자리에서 붙잡고 물었다더군요. 야, 태호, 요즘 감사팀이 뭘 그렇게 뒤져? 뭐 잡히는 거라도 있어? 태호는 이미 팀 안에 도는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팀장과 어시스턴트의 관계에 대한 소문을요. 하지만 태호는 젓가락으로 밥만 뒤적이며 대답했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기 감사 아닐까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습니다. 자기가 팀원들 사이에서 이미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걸 준혁은 전혀 몰랐죠. 소율은 부정행위 증거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넣었습니다. 세라 명의 오피스텔 건물의 공용구간 촬영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죠. 일주일 뒤 법원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확보된 영상 기록에서 준혁이 주말마다 세라의 오피스텔에 출입한 장면이 수개월치 확인됐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소율이 전화로 결과를 알려줬습니다. 영상 확보했어. 수개월치 얼굴 다 나와. 이 정도면 부정행위 입증은 충분해. 고마워, 소율아. 고맙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재산 쪽 자료도 마무리하자.
저는 이어서 5년간 해외에서 보낸 송금 영수증, 부동산 계약 당시 준혁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 제 연봉 명세서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메시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이 돈으로 계약금 넣어줘. 나머지는 다음 달에 보낼게. 이런 기록들을 전부 모아 두꺼운 파일 한 권을 완성했습니다. 소율은 이 자료만으로 부동산 두 채와 예금 전액이 제 돈에서 나왔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죠. 한편 세라는 감사팀 면담 이후로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준혁을 불러냈다고 합니다. 오빠, 우리 관계 들키면 나만 잘리는 거잖아. 오빠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세라가 카페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따졌죠. 준혁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야, 내가 누군데? 대표 처남이야, 처남. 설마 나까지 건드리겠어? 세라는 준혁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가시지 않는 눈이었죠. 12일째 되는 날 법원에서 재산 보전 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준혁 명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렸죠. 이제 준혁은 이 자산들을 팔 수도 담보로 잡힐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준혁에게서 처음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죠. 음성 메시지가 하나 남겨져 있었습니다. 야, 너 집에 왜 안 와? 장난치지 말고 빨리 돌아와. 여전히 거만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소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혼 소장 접수 일정 확정하자. 소율에게서 바로 답이 왔습니다. 초안 내일 보낼게. 검토하고 바로 접수하자. 저는 소율이 보내온 이혼 소장 초안을 기다리며 내일이면 준혁도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죠. 다음 날 오전 준혁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파트 매물 문의를 하려던 거였죠.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분 금지 가처분이 걸려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준혁이 급하게 주식 계좌를 열어봤더니 거기에도 동결 조치가 내려져 있었죠. 나중에 소유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준혁이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합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연달아 왔습니다. 3번, 5번, 7번.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죠. 대신 소유를 통해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해주십시오. 이 한 줄이 저와 준혁 사이에 직접 소통이 끊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사흘 뒤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감사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준혁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내역과 허위 출장 보고서가 증거로 제출됐죠. 준혁은 위원회 앞에서 양복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지출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건데 좀 과하게 해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거래처에 직접 확인한 회신서를 내밀었죠. 해당 일자의 귀사와의 미팅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준혁의 변명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준혁 팀장,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윤세라, 권고사직. 도연 오빠는 이해관계자 회피를 선언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종 결재는 부사장이 대행했습니다. 결정은 사내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전 직원에게 공지됐죠. 직위 해제 통보를 받은 준혁은 곧장 도연 오빠의 대표실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형님, 이거 다 오해입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준혁이 대표실 문 앞에 서서 말했죠. 오빠는 책상에서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건에서 빠져 있어. 감사팀 결과에 따른 인사위원회 결정이니까
이해 있으면 정식으로 이해 신청해. 형님, 그래도 저는 형님 매제잖아요.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오빠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준혁을 봤죠. 매제라서 더 선을 지키는 거야. 할 말 있으면 인사위원회에 해. 준혁은 대표실 문을 닫고 나오며 복도에서 한참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이 회사에서 누려온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아내와 처남의 후광이었다는 현실을 그때 처음으로 마주한 거죠. 세라에게도 권고사직 통보가 갔습니다. 세라는 바로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가 대표 처남이라며 나한테 걱정 말라고 했잖아. 왜 나를 못 지켜줘? 나도 직위 해제됐어. 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준혁은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세라는 꺼진 핸드폰 화면을 한참 내려다봤다고 하죠. 그 뒤로 세라는 준혁을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소율은 가처분 인용 이후 곧바로 이혼 소장을 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위자료 2억 원, 부동산 2건 제 명의로 반환,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됐죠. 법원은 약 한 달 뒤 첫 조정 기일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이혼 소장을 송달받고서야 전체 그림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가처분, 직위 해제, 이혼 소송,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그때야 깨달은 거죠. 준혁은 급하게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이혼 전문이 아닌 일반 민사 변호사 차명호. 급한 불을 끄려고 아무나 잡은 결과였죠. 궁지에 몰린 준혁은 제 대학 동기 민서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민서 씨, 하진이 좀 만나게 해줘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서는 이미 제게서 상황을 들은 뒤였죠. 준혁 씨, 이건 오해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한 짓의 결과지. 민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늦게 오빠 집에 돌아온 저는 수빈 언니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 손등을 가만히 잡았죠. 너무 무리하지 마.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쓰러지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객실로 돌아와서 다시 서류를 펼쳤죠. 조정 기일까지 한 달. 그 안에 빈틈없이 정리해야 했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를 한 장씩 넘기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제가 모은 것을 준혁은 2년 만에 다 허물어뜨렸죠. 하지만 이 서류 한 장 한 장이 제 무기였습니다. 법정에서는 눈물이 아니라 증거가 이기는 거라고 소율이 처음에 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 기일 당일 저는 소율과 함께 가정법원 조정실에 먼저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준비한 서류 파일 3권을 가지런히 놓고 조정위원이 들어오길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준혁이 변호사 차명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달 사이에 준혁의 얼굴이 눈에 띄게 변해 있었죠. 광대뼈가 드러날 만큼 볼살이 빠져 있었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은 입고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지 않은 게 한눈에 보였죠. 준혁이 자리에 앉으면서 저를 흘낏봤습니다.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죠. 조정위원이 자리를 잡고 양측의 간단한 의견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소율이 먼저 일어났죠. 원고 측 증거를 순서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율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확보한 세라 오피스텔 건물 공용 구간 영상 기록이었죠. 준혁이 출입한 날짜와 시간이 정리된 목록이 조정위원 앞에 놓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카드 호텔 결제 내역. 같은 호텔, 같은 시간대, 2년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세 번째, 공동명의 계좌에서 세라
계좌로의 24회 정기 이체 기록. 매달 300만 원, 총 7,200만 원. 소율이 자료를 하나씩 넘길 때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의 변호사 차명호가 자료를 받아 넘기다가 중간에 손을 멈추고 준혁을 돌아봤죠. 준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기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이어서 재산 분할 핵심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5년간의 해외 송금 내역, 부동산 계약금 출처 증빙, 제가 준혁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 그리고 준혁이 제 적금을 무단으로 해지해 개인 주식 계좌로 이체한 내역까지. 소율이 조정위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전부가 원고의 급여와 성과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고가 해외에서 돈을 보내고 피고는 그 돈을 관리해달라는 위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조정위원이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반박 자료 있습니까? 차명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현재 별도로 준비한 자료는 없습니다. 조정실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죠. 조정위원은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고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기로 결정됐죠. 조정실을 나서는 순간 준혁이 복도에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진아, 우리 둘이 이야기 좀 하자. 준혁이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소율이 즉시 제 앞으로 한 발짝 나서며 준혁의 손을 막았죠. 의뢰인과의 직접 접촉은 삼가주세요.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를 통해 하십시오. 소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법원 복도를 걸어 나왔죠. 그런데 법원 로비 기둥 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윤세라였죠. 세라는 법원까지 따라온 겁니다. 준혁이 저에게 다시 이야기하자고 매달리는 모습을 세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회사에서 잘렸는데 준혁은 아내에게 돌아가려 하고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죠.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고 나중에 소율이 전해줬습니다. 세라는 법원을 나서자마자 소율의 법률사무소 연락처를 검색했다고 하죠. 3일 뒤 소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진아, 세라가 먼저 연락해 왔어. 세라가? 응. 만나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온 게 있다고 하더라.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소율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자 세라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죠. 권고사직 이후 한 달 만에 보는 세라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전 회사에서 봤던 여유 있는 표정은 어디에도 없었죠. 저는 세라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소율이 옆자리에 함께 앉았죠. 세라가 가방에서 작은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안에 녹음 파일이 있어요. 세라가 USB를 손가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사모님 자산을 빼돌린 과정을 저한테 자랑하듯 말한 내용이에요. 저도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나중에 이렇게 쓰일 줄은. 소율이 USB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언제 녹음한 건데? 6개월 전쯤이요. 준혁이가 술 마시고 기분 좋을 때 자기가 얼마나 돈을 잘 굴리고 있는지 떠들었거든요. 저는 혹시 몰라서 항상 녹음해뒀어요. 세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꽉 쥐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소율이 노트북에 USB를 꽂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마누라가 매달 보내는 돈으로 내 오피스텔도 사주고 주식도 하고 그녀는 해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고 있어. 완전 호구지 뭐야. 준혁의 웃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술에 취한 듯 혀가 살짝 꼬인 발음이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들렸죠. 저는 재생 버튼 위에 손을 올려 멈췄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봤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소율이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세라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저는 시선을 돌려 소율을 봤습니다. 이거 법정 증거로 추가해. 소율이 고개를 끄덕였죠.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멈추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준혁이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새 출발하자고. 저를 사모님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세라의 얼굴을 봤습니다. 동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의 증거 가치는 부정할 수 없었죠.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소율이 세라에게 물었습니다. 세라 씨, 향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의향 있으세요? 세라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나갈게요. 세라가 사무실을 나간 뒤 소율이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 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면 위자료 상향 가능해. 3억까지 올릴 수 있어. 올려. 그리고 하진아, 준혁이 내 돈을 빼돌린 거 단순히 재산 분할 문제가 아니야. 형사 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어. 맡긴 돈을 빼돌린 거니까. 소율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 소송이 점점 커지고 있어.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재산 범죄에 대한 책임까지 묻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알아.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소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죠. 그날 밤 객실에서 혼자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5년 전 해외 파견을 수락하면서 준혁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다시 읽었죠. 당신을 믿으니까 집안 살림은 맡길게. 돈 관리 잘 부탁해. 돌아오면 우리 좋은 집에서 잘 살자. 그 밑에 준혁의 답장이 있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빨리 돌아와. 저는 핸드폰 화면을 꺼버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제가 보낸 신뢰를 준혁은 배신의 도구로 썼죠. 하지만 이제 녹음 파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 손에 있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승산은 확실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본안 재판 준비에 집중해야 했죠. 이제 남은 건 법정에서 끝을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2주 뒤 소율이 경찰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준혁이 제 돈을 빼돌린 혐의였죠. 고소장에는 3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적금을 해지해서 개인 주식 계좌로 옮긴 건, 공동명의 계좌에서 세라 계좌로 2년간 반복 이체한 건, 가리고 제 자금으로 세라 명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건, 경찰에서 준혁에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습니다. 직위 해제의 이혼 소송, 거기에 형사 소환까지. 3개가 한꺼번에 준혁의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거죠. 준혁은 마지막 수단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김복순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준혁이 전화기를 붙잡고 울먹였다고 합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하진이가 나한테 소송을 걸었어. 경찰에서도 나오래. 복순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니 이름이 뜨는 걸 보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받았죠. 하진아. 복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그동안 준혁이를 제대로 못 가르친 게 다 엄마 탓이야. 준혁이를 한 번만 봐줘라, 응?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한번 직접 만나서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하진아, 그냥 우리끼리 만나면 안 되겠니? 어머니, 직접 들으셔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시간 잡아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율에게 바로 연락했습니다. 소율은 시어머니와의 면담 자리를 사무실에 마련해줬죠.
며칠 뒤 복순 어머니가 소율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핸드백 끈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죠. 앉으세요, 어머니. 제가 의자를 당겨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앉았죠. 소율은 한쪽에 서서 노트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준혁이가 전화해서 오는데 엄마는 영문을 모르겠어. 어머니가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어머니, 직접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소율이 노트북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마누라가 매달 보내는 돈으로 내 오피스텔도 사주고 주식도 하고 그녀는 해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고 있어. 완전 호구지 뭐야. 준혁의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해 떠드는 아들의 목소리를 어머니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깍지 낀 채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죠. 어머니의 깍지 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어머니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죠. 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준혁이가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소송은 멈출 수 없어요. 그래, 그래야지. 엄마가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니야. 어머니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눌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죠. 어머니가 일어서서 사무실을 나갈 때까지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세라는 권고사직 이후 재취업이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력서를 돌려도 답이 없었고 같은 업계에 소문이 퍼진 뒤라 면접 기회조차 잡기 어려웠다고 하죠. 세라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책임져. 세라의 목소리에 예전의 여유는 사라지고 날카로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인데. 무슨 책임이야, 지금. 뭐, 당신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데? 사모님 자리 줄 거라고 했잖아. 이혼하고 새 출발하자고 했잖아. 그건 그때 그 상황이. 준혁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세라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고 한참을 화면을 노려보다가 통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경찰 조사 날이 왔습니다. 준혁은 수사관 앞에 앉아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발적으로 맡긴 돈을 제가 재량껏 관리한 겁니다. 아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요. 수사관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제가 준혁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원문이었죠. 부동산 관리하고 생활비 쓰는 데만 써줘. 나머지는 적금 그대로 놔둬. 수사관이 그 메시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기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관리와 생활비 집행, 이 두 가지죠. 그런데 적금을 해지해서 주식 계좌로 옮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오피스텔을 사고 매달 300만 원씩 이체한 건 이 범위에 해당합니까? 준혁이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관이 내역서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죠. 적금 해지 내역, 주식계좌 이체 기록, 세라 계좌 이체 24건,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준혁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수사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준혁은 고개를 든 채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서와 세라의 증인 진술 확약서가 이혼 소송 측에도 전달됐습니다. 소율은 본안 재판을 위한 최종 청구안을 확정했죠.
위자료 3억 원, 부동산 이건 전량 반환, 준혁의 재산 형성 기여도 없음. 법원은 재판 기일을 3주 뒤로 잡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준혁의 변호사 차명호가 준혁에게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 저도 여러 사건을 맡아봤지만 이 건은 솔직히 승소가 어렵습니다. 상대 증거가 너무 탄탄해요. 합의를 시도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준혁은 자기 변호사의 말에 한참 멍하니 앉아 있다가 소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진이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게요. 합의합시다. 소율이 그 제안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죠. 법정에서 끝내자. 그 사람이 한 일이 판결문으로 기록에 남아야 해. 소율이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오빠 집 객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결혼 앨범을 꺼냈죠. 한 장씩 넘겼습니다. 8년 전 웨딩 사진 속에서 준혁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카메라를 바라보는 그 얼굴이 지금 법정에 서게 될 남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잠시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앨범을 덮고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어서서 내일 법정에 가져갈 서류 가방을 열고 서류 순서를 하나하나 최종 점검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해외 지사 시절 입었던 네이비 수트를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재킷 단추를 잠그고 어깨를 한번 폈죠. 핸드폰에 소율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봐요.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이혼 재판 당일 오전 10시 법정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원고 측 자리에 소율과 나란히 앉았죠.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내 테이블 위에 정리하는 동안 맞은편 피고 측 자리에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도 매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2달 전 안방에서 비웃던 그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죠. 뺨이 푹 꺼져 있었고 눈동자에 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돌렸죠. 방청석 뒤쪽에 시어머니 복순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있었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어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가 입정하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소율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 첫 번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소율이 준비한 자료가 법정 모니터에 떴습니다. 5년간의 해외 송금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된 도표였죠. 제가 매달 얼마를 보냈는지, 그 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갔는지, 그 계좌에서 다시 어디로 빠져나갔는지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소율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원고는 5년간 해외 파견 중 매월 급여와 성과급을 국내 공동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부동산 2채의 계약금과 중도금 역시 전부 원고의 자금에서 나갔습니다. 피고 명의로 되어 있는 자산 전부가 원고의 소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판사가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측, 이에 대한 반박 자료 있습니까? 차명호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없습니다. 재판장님.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기록했죠. 소율이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을 법정 음향 시스템에 연결하더니 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누라가 매달 보내는 돈으로 내 집 사고 주식도 하고 그녀는 해외에서 모르고 일만 해. 완전 호구야. 웃음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술 취한 남자의 기분 좋은 웃음이었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기에 타자 소리마저 멈췄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완전히 숙여 이마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방청석에서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복순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소율이 녹음 재생을 멈추고 세 번째 증거 묶음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부정행위 증거를 일괄 제출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확보한 오피스텔 건물 공용 구간 영상에서 확인된 피고의 출입 기록, 가족 카드로 결제된 호텔 내역 2년치, 그리고 공동명의 계좌에서 상대 여성 계좌로의 24회 정기 이체 기록입니다. 소율이 서류를 판사에게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부정행위는 최소 2년 이상 지속된 상습적 배신이며 동시에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수반되었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확인하더니 피고 측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본인 직접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준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마를 가리고 있던 손을 내리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진아, 미안하다. 저는 준혁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사과가 진짜 뉘우침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잃게 될지 모른다는 공포에서 나온 건지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돌려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최종 변론 순서가 왔습니다. 소율이 일어서서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는 5년간 해외에서 회사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피고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피고는 그 신뢰를 이용해 원고의 재산을 빼돌리고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혼인 파탄이 아닙니다. 아내의 신뢰를 도구 삼아 저지른 배신입니다. 소율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명우가 일어섰지만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죠. 재판장님, 피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는 양측의 진술을 모두 기록한 뒤 판결 선고일을 2주 뒤로 지정하고 퇴정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순간 준혁이 복도에서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진아. 준혁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진짜 바뀔게. 다 내려놓을게. 저는 준혁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울던 남자와 2달 전 안방에서 비웃던 남자와 지금 법원 복도에서 두 손 모으고 서 있는 남자. 전부 같은 사람이었죠. 준혁 씨. 저는 준혁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준혁의 눈이 흔들렸죠. 제가 이름 뒤에 씨를 붙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이 바뀌든 말든 그건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돌아섰습니다. 소율이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걸었죠. 뒤에서 준혁이 뭔가를 더 말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소율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판결은 거의 확실해. 위자료 전액 인용이랑 재산 반환 다 나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법원 앞 주차장에 도연 오빠의 차가 서 있었죠. 오빠가 운전석에서 내리지 않고 조수석 문만 열어줬습니다. 차에 올라 문을 닫았습니다. 오빠는 시동을 걸며 한마디만 했죠. 수고했다. 차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그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배신이 슬퍼서가 아니었죠.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것을 드디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몇 달 동안 이를 악물고 증거를 모으고 감정을 눌러 담고
법정에서 준혁의 얼굴을 마주보며 버틴 시간. 그게 한꺼번에 풀리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도연 오빠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만 보며 운전했죠. 제가 울 시간을 그대로 지켜줬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 집에서 수빈 언니가 차려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별것 아닌 밥상이었지만 따뜻했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언니, 판결 나면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빈 언니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빈 그릇을 바라보며 판결 이후의 삶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나겠죠. 이 긴 싸움이. 2주 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는 소율과 함께 같은 법정, 같은 자리에 앉았죠. 준혁은 맞은편에 차명우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넥타이 매듭이 비뚤어져 있었고 손톱을 물어뜯은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판사가 입정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최준혁을 유책 배우자로 인정한다. 준혁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위자료 3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피고 명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원고 서아진 명의로 반환할 것을 명한다. 기타 금융 자산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것을 명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덮었습니다. 법정 안에 준혁의 숨소리만 들렸죠. 서기가 판결문 사본을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준혁은 판결문을 받아들고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두 손으로 종이를 쥔 채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저는 소율과 함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소율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죠. 끝났어, 하진아. 응, 끝났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기분이었죠. 법원 밖에서 소율이 덧붙였습니다. 세라 명의 오피스텔은 별도로 반환 청구 소송 진행할 거야. 그리고 형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상태인데 결과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거야. 알았어. 고마워, 소율아. 진짜 고마워. 소율이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너. 판결 후 일주일 회사에서 준혁의 징계 해고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퇴직금만 수령한 채 회사를 떠나게 됐죠. 대표 처남이라는 이름 하나로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던 남자가 경력 단절에 형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된 겁니다. 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제 이름으로 돌아온 아파트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었죠. 텅 빈 거실에 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5년 전 이 집을 떠날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남편을 믿고 떠났죠. 지금은 나 자신을 믿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전혀 다른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거실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그 빛 위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 없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죠. 하진아, 내 해외지사 경험이면 국내 신규 사업 총괄 이사로 바로 들어올 수 있어. 자리 만들어놨다. 오빠가 서류 한 장을 밀어줬습니다. 직책과 조건이 적혀 있었죠.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아니, 좋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 회사는 오빠의 회사였죠. 저는 5년 전에도 오빠의 회사에서 일했고 앞으로도 오빠의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며칠 뒤 오빠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빠, 나 이 자리 안 할래.
오빠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봤습니다. 오빠 회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시작하고 싶어? 독립해서 법인 하나 차릴 거야. 오빠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뭐야, 알고 있었으면서 왜 제안한 거야? 혹시나 해서.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오빠가 웃으며 커피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저도 따라서 웃었죠. 오래간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를 처리하고 건물 밖으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는데 눈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머리가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얇은 점퍼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얼굴이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 밑에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아진아.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준혁을 바라봤죠. 나갈 데가 없어.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준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축축한 보도블록 위에 양쪽 무릎이 닿았죠. 두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하지나. 나 진짜 잘못했어. 다 잘못했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우산을 쓴 아주머니 한 분이 멈춰서 힐끗거렸고 양복 입은 남자가 뒤돌아보며 고개를 갸웃했죠. 저는 비를 맞으며 무릎 꿇은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울며 배웅하던 사람, 2달 전 안방에서 비웃던 사람, 법정에서 고개 숙이던 사람, 그리고 지금 길바닥에서 두 손 비비는 이 사람, 전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준혁 씨, 제가 입을 열었죠. 준혁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이 안 되는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당신은 나한테 빌 게 아니라 당신 자신한테 빌어야 해. 저는 준혁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인생의 답이 아니야.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 펼쳤습니다. 우산 위로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우산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나. 뒤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나, 하지나. 빗소리에 섞여 점점 작아져 갔죠.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었습니다. 이 결혼이 제게 남긴 것이 상처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 자신의 힘을 확인했죠. 혼자 버틸 수 있다는 것, 혼자 싸울 수 있다는 것, 혼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빗속을 걸으며 그걸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제 이름을 딴 컨설팅 법인의 작은 사무실에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10평 남짓한 사무실이었죠.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해외 지사 시절 쓰던 명패를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새 법인 명패를 나란히 놓았죠. 서하진 대표라고 적힌 명패가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내려다본 거리에는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죠. 출근하는 직장인, 유모차를 미는 엄마,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는 남자.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피해자도 아니었죠. 서하진이라는 이름 하나로 여기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5년 만에 진짜 귀환이었습니다. 커피잔을 창턱에 내려놓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오늘의 첫 번째 업무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뜬 프로젝트 제안서 제목을 읽으며 저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진 씨는 결국 자기 힘으로 다 되찾았습니다.
돈도 집도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요. 5년 동안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당하고 나면 보통은 세상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이 진짜 강한 건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구나. 하진 씨도 5년 만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